설명에 말고 이제 뭐 이렇게 집단 상담도 하는데 대학 진입 첫 아이들이신가요? 전혀 기본적인. 일단 그렇다 치면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더 궁금한 거나 의문 하나 있으면 바로 손 들고 질문을 하시면 아무 상관이 되겠어. 강의식이 아니고 질의응답식이 기본 될 거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하시면 제가 조절하면서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이제 대학은 뭘로 가냐면 전국 등수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고 싶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전국 한 3,300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쭉 간다면 학생이 많고 작음에 따라서 내 대학을 얼마나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도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1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대학교 4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3학년, 2학년, 1학년 요 1학년은 이제 이번에 대학 1학년 될 아이들까지 보시면 4학년 때 아이들 기본이라 보면 요 두 해에 13만 명이 줄었어요. 합치면. 그래서 인원수가 엄청나게 줄면서 대학교가 상당히 좀 쉬웠던.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에 14,000명 정도 늘어서 다시 경쟁이 좀 올랐다가 고3, 고2 아이들은 또 줄고 고1이 우리가 조금 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까지 보면 15만 넘게 줄어요. 결국 대학교 4학년 아이들보다. 그래서 대학교 가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좋은 대학인데 등수는 50만 명이 있으나 40만 명이 있으나 위에부터 채워 나갈 거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다.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대학의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입학제는 4년 예고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때 보시면 중3 새학기 시작했던 2월 말에 정부가 대입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잘 모르시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고교 학점제가 대입이 어떻게 되는 거 물어보시는데 고교 학점제 우리 아이들 적용이 안 되죠. 대입할 때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던 상황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고1 8월 말 이제 여기가 오겠죠. 이때 뭐가 나올 거냐면 교육부가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제 대교육이라는 데서 그럼 이 큰 틀 안에서 어떤 전형을 구성하고 어떻게 방식을 뽑아라라고 대학들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학들은 이 8월 말에 나온 결과를 그 내용을 가지고 고2 4월 말까지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 무슨 전형을 만들어서 학생을 몇 프로 선발할 거고 그때 반영 반응 내신 방법은 뭐고 몇 과목 이런 걸 다 정해요. 고2 4월 말. 그리고 고3이 되면 이제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이제 원서 요강이 나오고 뽑기 시작하는 상황이 됩니다. 대학교 입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느 전형에 몇 명 어떻게 할 거냐 정해지는 거는 고2 4월 말. 그래야지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이런 전형으로 가는구나 정도로만 아실 수 있고, 각 대학교 세세한 거는 그때 돼봐야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가요 하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 대입 정책이 크게 안 변한다고 4년 예고제가 돼 있으니까 그런 전형으로 갈 거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부산대가 교과 전형으로 1000명 뽑다가 800명 될 수 있고 700명 될 수 있고 1200명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언제? 고2 4월 말에 정해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학 입학된 기본사항 우리 8월 말에 나올 게 이런 거예요. 일반 전형이 어떤 거고 특별 전형이 어떤 거, 이게 사실 어머님들 보셔도 큰 의미가 없고 전형 요소도 생활기록부 본다, 수능 본다, 대학교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수시 모집에 전형은 어떤 게 있고 정시는 어떻게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8월 말에 나올 거고, 대학은 요 8월 말에 나온 자료를 들고 이제 뽑는 방법 시행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고2 때. 그래서 총 모집 인원 이거 각 대학들 전부 다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부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학들은 어떻게든 뽑는다. 그리고 자세한 대학들마다 내용 이렇게 돼요. 이게 부산의 모 대학인데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
몇 명을 뽑을 거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 등등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거의 바탕으로 이 결과가 이렇게 이제 요강이라는 게 나와요. 요강이 나오면 글자를 한 자도 못 바꾸고 상세, 이 시행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요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시행 계획은 당연히 나와 있었겠죠. 작년 4월 말에 나왔을 거니까 올해 고3 아이들. 여기 어떻게 되냐면 교과 전형은 전년도와 다르게 작년까지는 교과 100%였거든요. 교과 100%라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성별 합쳐서 내신 등급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학년별 구분 없이. 근데 부산대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1학년 되면 공통 과목 30%, 그다음 2학년 되면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최소 10과목 이상을 들어야 된다. 10과목 이상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개념이 10과목만 들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0과목이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되는지 등급이 나는지 상세한 게 요강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말 있던가요? 어머니도 기사 들었을 때? 없었어요. 그럼 학생부 전형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 아이 때도 학생부 종합전형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 입시는 이렇게 크게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건 아시죠? 수시에 4가지 유형이 크게 있고 정시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시는 다시 보면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 없어요. 실기실적은 주로 예체능계 아이들이 많아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전형을 택한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 논술전형, 그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이 거의 다다. 우리 아이들이 크게 대학 가는 방법은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논술로 갈 거냐, 수능으로 갈 거냐. 이 4가지 요소가 크게 있더라. 근데 수시는 원서를 6번 쓸 수 있어요. 원서 6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수시는 원서 6번, 정시는 원서를 3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수시 4라는 건 전형 방법이 4라는 거고 원서는 6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서 6개 쓴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교과 전형에서 1개, 종합 전형 1개 뭐 이런 식인데, 교과 전형의 학교마다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된다.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까? 이렇게 물으면 일단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그 다음에 정시, 이 크게 5가지 이외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고등학교 아이들, 뭐 다른 게 막 외국에서 나왔다는 것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5가지밖에 없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해도 이 5개 전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대학에 간다. 뭐 2개,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실기 실적은 예체능계라 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일반고 학생 갈 때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가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입시가 너무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데, 저것만 정확하게 하면 입시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 상황에서 이 요건을 충족을 잘 못하는데 좋은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을 때 생각합니다. 4가지 전형이 크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수능체적 위에 교과가 먼저 있어요. 교과라는 게 중학교 때는 A, B, C, D, 1로 나왔잖아요. 고등학교는 A, B, C, D도 있지만 1, 2, 3, 4, 5, 6, 7, 8, 9 등 상대평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로 갈 건데, 교과 성적은 고등학교 때 과목을 듣고 평가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인데 그걸 제일 중요하죠. 내신 성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도 뭐 서류 생활기록과 다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거 교과 성적이에요. 내신이 서울대나 연대나 부산대가 어느 정도 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신은 뭐 아주 안 좋은데 서류는 엄청 좋다. 안 뽑혀요. 서류가 좋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리고 논술에 제일 중요한 건 논술 실력인데, 논술이 한 10문제 나오면 동점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동점자를 구분하는 점수는 내신 성적입니다.
논술이 만약에 내신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 그럼 논술을 한 문제 더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만큼의 내신 위력이 있어. 동점자에서. 그 다음에 정시에 보통 수능으로 다 가거든요. 근데 수능으로 가는데 올해부터 서울대가 정시에 교과를 반영하고 있어요. 서울대가 그럼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2025년. 그래서 교과도 중요하다. 그럼 교과 성적을 잘 내야 돼요. 교과 성적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시험 잘 쳐야죠. 내신 성적. 내신 성적 잘 나오려면 중간고사 잘 치고 기말고사 잘 치고 수행평가도 잘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 그래서 성적을 올려라. 두 번째가 수능이에요. 교과 전형에 왜 수능이 필요해요? 모르시면 교과 성적으로 가는데 대학들은 고등학교마다 내신 성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주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내신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렵고 반면에 수월한 학교가 있으면 그거에 균질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학력은 가져야 된다는 국가 공인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최저학력이라는 걸 요구해요. 이 정도 최저학력 맞춘 애 중에서 뽑겠다. 최저학력 못 맞추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조건, 자격.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학력을 요구해요. 서울대 요구하고요.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이화여대, 경북대 이런 등등.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학력을 요구한다. 그럼 학생도 수능을 봐야 해요. 논술 전형. 논술도 최저학력, 교과 논술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을 대부분 걸어요. 웬만한데. 그러니까 수능 중요하고. 정시는 오로지 거의 뭐 가지고? 수능 가지고 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교과 잘하고 수능 잘하고. 이거 다 잘하면 전국 1등이면 못 갈 데가 어딨겠어. 근데 교과를 잘하는데 수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수능은 잘하는데 교과가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합을 내가 좋은 데를 가고 싶을 때 이 계리가 차이가 발생하면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입시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1등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걸 강구해서 가야 되는 거고 상황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023년도밖에 안 돼. 4년도 아직 안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3년도 작년 지금 고3 아이들 거 기준으로 하면 수시 정시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교과 56.7%, 종합 29.9%, 그 다음에 기타 논술 한 4%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정시는 거의 90% 있어요. 그러면 수시는 아마 교과 종합으로 거의 가는구나.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 이제 구분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전국에 대학교 한 200개 있거든요. 우리가 200개를 목표로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 지역 아이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부산 지역 대학과 뭐 서울, 경기, 수도권 대학 이렇게 간다면 수도권과 북도권은 나르면 아까 양상이 좀 달라요. 수도권은 교과보다 종합이 더 많아요. 반면에 부산 지역이나 지방 대학들은 교과가 훨씬 높아요. 그럼 어디를 또 목적 타겟팅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도 힘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 상황이고요. 저 거꾸로 왔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시 모집. 근데 수도권은 저렇게 나오는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아까 세분화 뜯어가지고 부산 지역은 수시가 87.2%고 정시가 12.8%예요.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뭐로?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인 거예요. 서울 지역은 대학이 수시가 약 한 60%, 정시가 한 40%쯤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정시가 40%라고 생각하시고 정시가 엄청 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서울의 16개 대학 기준입니다. 지역 대학을 하면 수시는 얼마 안 돼요. 부산은 극단적으로 12.8%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수시에서 다 못 뽑아서 정시를 2월 되부터 한 30%까지 늘어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시에 엄청 강점이 있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역 대학을 갈 거냐, 수도권 서울을 특히 갈 거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힘이 실려야 되는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걸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이제 복잡해지지만 이걸 명확하게 가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아까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신하고 수능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다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2021부터 3년 이렇게 있는데 교과 전형은 서울 지역이 4,100에서 6,000명 정도 늘었어요. 교과가 점점 교과를 10% 이상 늘리라 했거든요. 수도권 대학교랑 정부가. 요걸 해서 늘었는데 6,000명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2,500개 있어요. 6,000명이면 전교 최소 뭐 충원까지 하도 5등 안에 들어야 아 교과 전형으로 서울 지역을 갈 수 있구나.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면 종합 전형은 예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시의 단일 전형은 17,000명으로 제일 많아요. 논술이 제일 어쩌면 약하고 실기 실적을 빼놓고 한다면. 그래서 서울 지역을 갈 때는 종합 전형이 1순위. 그 다음 교과 논술 순위 됩니다. 이제 정시에 넘어가면 여기 부산 지역 가면 부산 지역은 교과가 2만 명, 종합이 7,000명대. 논술은 부산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대학은 무슨 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정시는 부산 지역대 정시 전형이 4,000명대 있어요. 근데 이게 대거 사실 2월 배웠어요. 몇 년, 2년 동안. 이유가 다 수시에 뽑겠다는데 학생 수는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뽑아서 정시로 오는데 정시까지도 못 뽑는 대학은 미달나고 또 추가 모집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1이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게 궁금하실 건데 지금 고3 되는 아이들하고 고1이 되는 아이들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영재 발명 교육 실기 실적이 대입이 미반영이에요. 미반영이 있고 밑에 보면 미기재가 있어요.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는 적히는데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안 돼요. 대학이 안 들고 가요. 미기재는 아예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재학급이 미반영이란 말은 고등학교에서 영재학급 활동한 내용들이 적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했는데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잖아요. 아마 수업 정규 편성돼가는 동아리가 있었을 거고 애들끼리 모여가 하는 동아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 보통 자율동아리라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이름은 적혀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정규 동아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규 동아리 보통 일주일에 1시간씩 하고 동아리 선생님이 500자 적어주시는 그런 정도 되는 거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동아리에 관심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보통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착각하시더라고요. 우리 1학년들 동아리가 봉사활동이 학생부동을 쓴다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외부 봉사활동 1365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외부 봉사활동 그거를 못 적어요. 안 적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적히냐면 학교 안에서 학교장이 시켜서 하는 봉사활동은 적히는 거예요. 학기당 20시간 그럼 1년이면 최대 40시간 더하기 교육과정에 있는 학년 전체가 하는 봉사활동이 한 7, 8시간 돼요. 그래서 한 최대 48시간 정도까지 적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봉사활동이 예를 들면 학급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 아이들이. 그때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하면 뭐 5시간 봉사활동 줄게. 그럼 그거에 내가 했으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분리수거 활동 줄게.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하면 잘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 이제 고3들이 뭐 내년대에 가야 될 거니까. 근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 볼 때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봉사활동이 교내 봉사활동은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미반영이에요. 수상은 하면 생활기록부엔 적혀요. 왜냐하면 학교의 활동이고 아예 50년간 보관된 생급의 기록이니까. 적혀있는데 대학교 갈 때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교내대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안 해서 저가 너무 슬퍼요. 아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꼭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동아리 상위 수상이 반영이 안 된다니까 대회를 안 나오는데 대회가 안 열린대. 지금 이제 1, 2학년들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대회 다 없어질 판이 될 건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참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수상 경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 9번 항목에 독서 활동이 다 적혀 있거든요. 지금은 책 제목하고 저자가 적혀서 각 과목별로 다 들어가요. 지금도 들어가고 우리 아이도 들어갑니다. 근데 또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미반영. 그럼 대학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독서 활동 하지 말까요? 어때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인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럼 대학 입시에 독서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 하면 노예 반영이 돼요. 근데 적은 아이들만. 아까 미반영이라는데 어떻게 적히냐 했는데 생활기록본이 1번부터 9번 항목이 있고 독서활동란이 따로 적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은 건 반영이 안 되는데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나 진로활동사항이나 뭐 창찰활동사항에서 적으면 적혀요. 그럼 근데 그 적는 건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활동으로 독서를 시켜서 그게 돼요. 활동이 돼요. 그러니까 수업과 연계된 독서일 때. 내가 경제학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학책을 읽었어요. 선생님 적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생활기록 적어요. 어디에 적어요? 독서활동가요. 그거는 만건 천건돼도 대학에 가지 않아요. 근데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야 너의 꿈이 뭔지 책을 한번 읽고 진로 희망에 대해서 네가 프로젝트나 보고서랑 발표해봐봐 해서 애가 이런 책을 읽겠습니다 계획서를 내고 그걸 읽고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적으시겠죠. 이 아이는 무슨 수업 시간에 경제 관련 책 뭐를 읽고 이러이러한 생각하고 뭘 했다 라고 적히는 그럼 독서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지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선생님들은 요즘 그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 많이 하고 힘들으셨겠지만 아시겠지만 모든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행평가는 언제? 수업 시간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수업 시간 할 때 책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을 거고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저희 질문이 고1 때부터 내신 관리와 학생 관리 수신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쭉 할 건데 일단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는 뭐 교육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정해진 거였고 우리 아이가 선택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다음 우리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 학생이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 할까요? 아니에요? 고교 학점제 부산시내 모든 고등학교는 선도 학교예요. 시범 실시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처럼 교과목을 선택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아니에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지금 204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190, 180몇 그 학점으로 바뀌게 되고 생활기록부의 성적 표기 방법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204단위를 듣고 저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4단위를 보통 6학기로 나누면 한 학기에 34시간, 34단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교과 하면 요게 주당 30시간. 그 다음에 자동공진이라고 보통 해요. 창의적 참여 요게 보통 4시간. 근데 이거는 뭐 31시간, 3시간 하고 어쨌든 이거를 시간 단위수만 맞추면 돼요. 24시간. 어쨌든 30, 34. 4. 그래서 학기 34. 그럼 주당 5일이잖아요. 5, 7, 35. 그러니까 늘 7교시인데 1시간이 6교시. 이게 우리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에요. 들을 때 교과 수업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보통 교과를 들어요.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고 아이들은 전문 교과 1,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 전문 교과 2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 쉽게 하면 뭐냐면 국민 공통과정에서 대한민국 학생이면 이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그다음에 한국사. 이게 등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학 갈 때 내신에 반영이 돼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 돼 있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게 상대평가라는 개념 아셔요? 우리 중학교 때는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그 다음에 C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합쳐서 전교 점수를 내가지고 아마 올해 70 몇 프로에서 아마 인문계가
컷이 걸려서 이게 상대평가를 가잖아요. 근데 각 과목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죠.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평가 과목도 있고 상대평가 과목도 있고 상대평가 과목이 사실 매우 중요해요. 고등학교의 절대평가는 여기 밑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요게 절대평가인데 80점 넘으면 A, 60점 이상이면 B, 60점 이하는 C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학교보다 조금 러프 루드해졌기 때문에 받기가 조금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건 내가 99점을 받아도 내 위에 더 잘한 애가 있으면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해서 고교학점대가 되면 상대평가 과목을 없애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는 고교학점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은 주로 1학년 때 많이 배우고 2학년 올라오면 이제 선택 과목, 선택이라는 건 학생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가 누가 결정? 학생이. 언제 결정해요? 1학년 이제 2학기 시작되면은 나 어떤 거 들을 거 다. 보통 인문계열 틀에 자연계열 틀에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문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에 따라 그다음에 공학계열, 생명과 이를 따라서 어떤 과목을 할 건지 다 정해지고 되고 학생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고 최종 결정이 한 11월인가 이때 그래도 정해지고 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3명이 4명이 듣는데 1등, 2등, 3등이 다 있는데 2, 3, 4등이 있는데 1등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책임은 오로지 부모님과 학생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할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주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은 주로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단순하게 원래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 총 배울 과목 기본이에요. 204단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요거. 하여튼 204단인데 참 이적 체험 활동이 24단 실제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교과로 배우는 거는 180단이고 조건들이 있어요. 국어는 최소한 몇 단위 이상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쭉 다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 자세히 안내해 줄 거고 학교 그 커리큘럼을 해서 안에 선택을 하도록 한 거에 따라가면 이걸 조건을 충족 못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시고 저 국어 10 이렇게 되는 건 국어가 1학년 때 공통 8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10을 필수로 이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반드시 국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과목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국어에서는 최소 몇 개? 2과목 이상. 그래서 수학도 영어도 다 2과목 이상씩은 기본 듣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2과목하고 수능 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과목, 4, 5과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문계열 트랙을 탄다면 아이들은 사회 쪽을 더 선택을 많이 할 거고 자연계열 트랙을 탄다면 아이들은 수학이나 과학 쪽을 선택을 더 많이 하는 이런 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는 과목 여기 보시면 교과 군인데 공통 과목 보이시죠? 여기 언제 듣는 거? 1학년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들어야 되는 거. 한국사는 학교에 따라 1학년, 2학년, 3학년 자유롭게 편성이 돼요. 진한 색깔 보이잖아요. 파란색으로. 요게 뭐냐면 수능 과목. 아이들 수능을 준비한 아이들은 이런 과목들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거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는. 물론 일반 선택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고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 수능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안 나오고 수능 과목이 아니다. 근데 빨간색 글자 보이죠? 수학에서는 기하, 과학에서는 투. 진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과목이에요. 안 쳐도 돼요. 수학은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 중에 택일에서 치게 돼 있거든요. 기하 안 치겠다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공대 갈 때는 좀 기하를 해주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갈 때는 과학 2 과목까지 보통 이수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체육 관련과 이런 것들은 등급은 안 나와요. 일반 선택인데 안 나오고 ABC로만 나오고 기술 과정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도 좀 듣는데 이거는 패스월 페일이에요.
들어서 F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들어주고 교양을 쌓아라 듣는 과목들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 과목 속에서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과목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아이들이 듣는 건 여기에 제시된 과목들을 주로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대학 갈 때 참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공통 과목 돼 있죠. 아까 언제? 1학년 때 주로 듣는 거. 원점수가 나와요. 이 아이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보통 과정 수행평가 40% 되는데 그걸 합쳐서 원점수가 몇 점이다. 원점수 나오거든요. 과목 평균도 나와요. 표준 편차도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성취도가 나오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성취도가 중요하잖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이거는 대학 갈 때 반영이 안 돼요. 뭐가 반영이 되는 옆에 등급. 1등 코드에서 등급이 중요해요. 일반 선택 과목에 똑같이 나오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다 등급이 나와요. 원점수, 평균, 편집 다 나오기 때문에 저 과목들이 우리 아이 수준을 가름하기에 참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학들은 저 과목들을 주로 대학 입시에서 많이 활용해요. 특히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초록색 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거는 보시면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만 나오고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취도 비율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만 나와요. A, B, C만 3단계 평가돼 있죠. 등급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고 전문 교과는 외고, 국제고, 과고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밑에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는 수강자 수 13명 이하인 과목이 있어요. 수강자가 요즘 학생 수가 선택형이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명일 때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100명이라면 4명이 1등급입니다. 11등까지가 2등급이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3명이면 1등급이 1명이고 뭐 이런 상황이 돼요. 10명이면 1등급이 존재를 안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역량이 뛰어난데도 학생 수가 작아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등급을 안 내고 점을 찍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학교들마다 선택을 하는데 보통 13명 이하가 되면 반점을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등급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듣고 싶은데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보이시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학교 연합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대학교 위탁교육과정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연극의 예를 듣고 싶다. 근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어요. 근데 옆에 학교에 개설을 하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러면 찾아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개설하면 온라인 들을 수도 있고 대학에 개설하면 대학에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이수한 걸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추가 이수 개념이라서 아까 204단이었잖아요. 공동교육과정 들으면 그러면 3단위짜리를 들으면 207단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더 뺏길 수 있는 건 있겠죠. 이거는 역시 또 뭐가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와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육과정이 되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가고 교과 전형일 때 주로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요 이제 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라는 게 1등급은 4%, 수능도 똑같아요. 수능 1등급 4%,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 3 이렇게 쭉 해서 대기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피말리고 치열한지는 이제 1학년 들어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정말 치열해요. 아이들 상대평가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 아이 상대적 위치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어요. 절대평가의 조합이니까 100으로 A 받은 아이도 있고 90으로 A 받은 아이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100 하고 한 개만 89예요. 그 아이고 99 하고 하면 중학교 내신을 내면 90이 더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과목별로 상대가 다 매겨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 얘기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고 절대평가는 진로 선택과 예체능. 아까 보셨지만 80점 넘으면 A, 80, 60이면 B, 60이 아닌 C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표시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양 과목은 P 이렇게 됩니다. 요게 교과 전형에서 들어가는 거고 수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큰애 길이 없어가지고 처음 고등학교 오신다면 받으시면 어차피 문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참 잘했는데 혹은 중학교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엄청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내신 학교의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들어가서 등수가 결정되잖아요. 그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오로지 변수는 교과 시험 성적밖에 없어요. 이게 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국어 교과의 과목이 독서,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단위수가 3, 이건 일주일에 3시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했었고 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나왔죠. 이러면 상대값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취도, 아까 제가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 했죠. 등급 나오니까 등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나오고요. 과목 평균 나오고 성취도가 나와요. 그리고 비율이 나와요. 뭐가 안 나왔어요? 등급이 안 나왔어요. 절대평가. 여기 위에 거는 상대평가, 밑에 거는 절대평가. 요 두 개가 교과가 나오는 형태이다. 근데 이 내신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학교 갈 때 수시 전형에서는. 이거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듣는 과목 3학년 2학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시는 9월달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총 5학기 성적인데 다 들었던 과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노란색은 공동 과목,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데 있었죠. 했고 하얀색은 색깔이 없는 건 진로 선택 과목, 초록색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예체능이나 이런 거 빼고는 등급이 전부 다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까지.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숫자가 많이 없어졌죠. 하얀색 진로 선택감이 싹 없어졌어요. 왜? 뭐로 바뀌었으니까?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목 수가 등급 나오는 게 많이 줄었어요. 42과목이 등급이 나오다가 28개의 등급이 나오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급 관리하기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쉬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이 치열한 몸이 있는 아이들,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아이들은 엄청 치열해졌어요. 그리고 42과목이 내신을 결정하던가 하고 28과목이 내신을 결정하면 한 과목 망치면 타격이 커지는 거죠. 거꾸로 한 과목 잘하는 거 타격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과목 한 과목이 내신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내신 관리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42과목일 때 이 정도 되던 게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따져보면 거의 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고 여기에 나온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 내신이 얼마다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 내신이 얼마다는 개념이 대학 지원하는 대학마다 다 달라요. 내신이 2.5등급인데 전과목 2.5등급일 수도 있고 국영수 과학만 2.5등급일 수도 있고 국영사만 2.5등급 있어요. 그리고 전과목 10과목, 8과목 이게 대학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부산대학은 국영수 과학 혹은 국영수 사회만 반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갈 건데 사회는 전부 5등급이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전부 1등급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전과목 내신 내면 2등급쯤 될 수 있지만 국영수 과학만 내신을 내면 몇 등급? 1등급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1등급 아이예요. 부산대 기준으로. 그래서 그 대학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가? 그걸 알려면 대학들이 어떻게 내신을 이렇게 계산해내는가를 아셔야지. 단순히 우리 아이 몇 등급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지만 대학 갈 때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어떤 아이가 학생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단위수가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위에 상대평가 등급, 밑에는 단위수. 근데 학생 1과 학생 2는 평균 내면 다 3.33등급이 나와요. 이 과목수를 다 더해가지고 등급을 과목수 나오면 3.33등급이거든요. 근데 단위수가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단위수를 적용해서 하면 학생 1은 4.14고 학생 2는 3.24예요.
그럼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단위수 적용하는 대학을 갈까요? 단위수 안 적용하는 대학을 갈까요? 단위수 안 적용하는 대학을 갈까요? 학생 2는 어디를 가야 돼요? 단위수 적용하는. 학생 1과 학생 2가 간다면 국영수 4 하는 데 갈까요? 국영수 과 하는 데 갈까요? 내신이 숫자가 낮으면 낮으면 좋잖아요. 어디 가요? 둘 다 국영수 4.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같은 내신 숫자를 보고 대학들마다 어떤 대학에서 2.88 등급으로 봐줘요. 어떤 대학은 4.63 등급으로도 봐줍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3학년 되면 교육청에서 대학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계산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보시면 되고 학교에 선생님께 다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어쨌든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학교마다 내신 내는 방법은 다르다. 그럼 우리 학교에 중학교 때는 1등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등이 여러 명인 거예요. 부산대 기준 1등과 서울대 기준 1등이 다른 거고 모의고사 기준 1등이 다른 거고 정시 기준 1등이 다른 거고 학생부 종합 기준 1등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면 주로 그렇게 가겠지만 특정에 강하거나 이런 아이가 있던 그 아이가 또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우리 학교에 여러 명입니다. 당연히 2등도 3등도 여러 명입니다. 중학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A 학생과 B 학생에서 이제 등급이 1등급이 제일 좋다는 거 아시겠죠? A 학생 전부 1등급이에요. B 학생은 211이 섞였어요. 평균 되면 A는 올 1이니까 1등급. B는 더해가지고 나누기 그냥 단순하면 1.4가 나와요. 그럼 A가 공부를 잘해요? B가 공부를 잘해요? A가 공부를 잘하죠. 이게 교과전형이에요. 숫자 딱 비교해서 숫자가 낮은 아이가 잘하는 아이 끝. 다른 거 없어요. 뭐 수능 체제 적용하면 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특정 수학 과목인데 비교를 했는데 1학년 1학기 한번 볼게요. A 학생은 89점이에요. B 학생은 87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는 이게 둘 다 뭐가 B가 나오겠죠. 근데 고등학교 상대평가니까 89점까지가 1이 된 거고 87점은 2인 거예요. 그럼 이 학교의 1등급과 2등급 구분 점수는 89점 아니면 88점이었겠죠. 그러면 A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 좀 좋게 말하면 관리를 잘해서 1이고 나쁘게 말하면 운이 좋아 1이고 B는 운이 참 나빠서 2일 수 있죠. 3학년 1학기 보시면 94와 93이에요. 94에서 그럼 컷이 갈린 거죠. 또 역시 운이 좋았던 거예요. B는 참 운이 좀 없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보시면 A는 88, 91, 87이에요. 근데 B는 199, 100보 높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B는 전교 1등으로 1등이겠죠. 1등급이겠죠. B는 또 여전히 아슬아슬할 거예요. 그럼 A는 엄청나게 내신 성적을 관리를 잘하는 아이예요. 1이니까. 근데 B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아이인데 어쩌면 운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1.1과 1.2가 공부를 다 잘하는 아이예요. 어떤 대학에서 우리는 한 1.5등급 안에 드는 아이들은 공부를 다 잘한다. 그 정도면 공부를 우리가 수행가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A 주겠다. A. 그래서 어떤 대학이 1.5 이내는 다 A를 주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 치세요. 그러면 1과 1.4등급이니까 둘 다 공부를 잘하는 A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정량평가 똑같이 A인데 그럼 이제 정성적으로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B가 특정 시험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숫자상. 평균 원점수 표준 편차를 그렇게 하면 상대 등급도 다 나오거든요. 했을 때 압도적이에요. 거기다가 세부 등급이 특기사항 써본 거 보시면 성실하게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맞는데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남는 학생이에요. 근데 B는 뭘 쭉 많이 적어놓으셨죠. 세분 특기사항 잘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수상도 수상이 우리는 반영은 안 되지만 지금 3학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대 밑에는 장려 우량체를 계속 발전했죠. 그럼 어떤 아이가 더 관심을 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숫자는 똑같은 거랬잖아요. 그러면 정성적으로 써져 있는 상으로는 B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그 안이 1이고 제 1.4인데 1.4가 보고 일찍 떨어졌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뜯어보면 학생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숫자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요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
거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내신 관리도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 1과 1등 가잖아요. 1.5등급까지를 A로 보겠다는데 어떤 아이가 2.2인데 저렇게 똑같은데 내신이 2.2예요. 1과 2.2가 붙으면 아무리 좋아도 1한테 이길 수 없어요. 상황.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지만 내신이 모든 게 아니다. 학종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교과하고 다른 점이 있고요. 과목을 1학년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2학년 올라갈 때 그래서 1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과목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수능도 과목을 어떤 과목 선택이 중요하지만 학종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게 연세대 올해 수시모집, 작년 수시모집 요강이었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여기 보시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어느 과를 경영학과에 가려고 하는데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했나? 기계공학과에 관련 과목을 얼마나 했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와야 된다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의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 수강 및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 나와 있잖아요. 어떤 과목 들을까 얼마나, 어떤 과목 들은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에서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달라져요.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서울대는 아예 종합이고 뭐 이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내신 100%로 보던 거를 내신 60%, 서류 40%로 바꿨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겠다는 건데 학생부 전형 따로 있으니까 서류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럼 서류 볼 때 뭘 보겠다는 걸까요?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될까? 지금은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의대를 갈 건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사회 듣고 뭐 일부러 물리나 뭐 화학이나 생물 안 듣고 뭐 다른 거 들었다 쉬운 거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숫자만 보니까. 근데 만약에 경희대를 갈 거다. 경희대 의대를 갈 건데 생명과학 1, 화학 1, 뭐 2 이런 걸 안 듣고 지구과학 듣고 사탐을 주로 들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불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불리합니다. 그런 것부터 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어떤 걸 선택할 건가가 학교도 책임져야 되고 교육과정을 개설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설된 교육과정 어떤 걸 선택할 건가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영향력이 상당히 세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히 더 할 거예요. 2025년 가면 서울대가 뭐라고 해놨냐면 과목 이수를 본다고 했어요. 정시 때 수능 100이 아니고 정시 때 지역 인재 전형은 수능 60에 교과 40%. 교과 40%를 보는데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정성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과목 들었는가? 이거 나오죠. 요거. 그 다음에 진로에서 어떤 과목 들었는가? 위계를 잘 지켰는가? 수학하고 과학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위계를 따라서 들어야 되거든. 자기 원할 듣고 싶은 거. 차근히 계단을 밟아가야 돼. 그렇게 찔렀는가? 그 다음에 성취도는 얼마인가? 아까 보셨죠?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편집면차. 어떤 아이는 물리 2를 들었어요. 물리학 2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생활과 과학을 들었어요. 공대 갈 건데. 어떤 아이가 더 평가를 잘 받을까요? 서울대 기준으로. 생활과 과학은 교양은 아니지만 인문 아이들이 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하는 과목인데 자연계가 그거 들었어요. 물리 2를 하고. 근데 어떤 애 물리 2를 들었어요. 물리 2 들은 아이를 더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교과별 수업할 때 나타난 학업성의 충실도도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거는 누가 써주는 거면 선생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써주시는. 그래서 어떤 과목 들었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학생 책임. 몇 등급 나왔냐 누구 책임? 우리 학생 책임.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책임이에요. 근데 잘 써지는 것도 정확하게 써지는 게 잘 써지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써지는 건 누구 책임? 선생님. 이게 정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5학기만 하는 건 수시였고 정시는 6학기까지
3학년 2학기까지도 잘 관리가 돼야지, 즉 고등학교 생활을 3학년 2학기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서울대는 뽑겠다 이렇게 의미를 했죠. 거기다가 2024년 우리 학부들 지금 2학년 애들은 서울대가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거하고 권장 과목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대학의 특정과를 오려면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라.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 서울대가 우리 올 때 이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어. 들으란 말일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에요. 핵심 권장이든 권장이든 다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과목들이 인문대학은 없어요. 네 마음대로 듣고 와. 아까 이 교육과정 펼쳐져 있었잖아요. 아무거나 들어도 우리 올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예. 근데 자연계를 때는 보세요. 많이 적혀 있죠. 핵심 권장에 주로 뭐 적혀 있어요? 수학과. 아마 이게 공대 쪽이니까 당연히 뭐 물리학 2 듣고 미적, 기하 다 들어요. 수학에서 미적도 들어야 되고 기하도 들어야 되고 물리 들어야 된다. 근데 더해서 뭐도 들었으면 좋겠다? 확률과 통계도 들었으면 좋겠다. 결국 수학은 다 들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 그 다음에 공대니까 뭐도 들어요? 물리학 2도 들어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지금 글자 적혀 과목이 적혀 있잖아요. 저 과목 글자들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총 과목들이에요. 우리 아이는 안 들었지만 들었는 과목 다 나온 거예요. 색깔이 있는 과목은 그 중에서 뭐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 이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 제공이 돼요. 우리 아이 들은 과목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 출신 고등학교가 개설한 과목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기계공학과에 갈 건데 물리투를 안 들었어요. 근데 그 학기 물리투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럼 어쩔까요? 개설이 안 되고 못 들었으면 어쩌겠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상 참여 조금은 할 것 같아. 근데 물리투가 열려 있어요. 이 학기. 있죠?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럼 이 과목을 회피했잖아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올라간다. 물리도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왜 기계공학을 오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게 교과 전형에도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럼 어느 대학? 경희대, 뭐 고려대, 동국대, 뭐 이런 그다음에 몇 개 대학들을 가면 표시가 다 나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과목을 어떤 걸 들을지 고민을 해보셔야겠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얘기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2학기 때 과목 선택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과, 학종, 지역의 논술 등등등 경계 차이 궁금한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생활기록부 제가 발췌한 부분 딱 요거만 들어가요. 이게 무슨 전형? 요 숫자만 들어가는 게 무슨 전형이라고요? 교과 전형. 이거 그럼 교과 전형 어떻게 준비할 거냐? 대학별로 뭐 반영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예. 여기 마우스가 포인트가 이제 참 말을 안 듣네요.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교과 성적 반영 광고. 아까 대학들마다 다 제가 다르다 그랬죠. 그거 보셔야 되고, 희망한데 입시 결과 우리 아이가 한 2.5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 됐을까 안 됐을까? 대학들의 웬만한 데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희망한 대학 기준으로 어떤 거 반영하니까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나와 있지만 1학년 때는 다 열심히 하고 2, 3 올라가면 그런 거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과 반영하는 데도 있고 면접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되고, 수능 체제가 대부분 교과 전형 걸려요. 수능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준비 방법이고,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그림이 저는 제일 학생부 나타내는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림 중에서 어떤 거에 부모님들 눈이 제일 많이 가셔요? 봤을 때. 수상 뽑혔었는데 우리 반영 안 되잖아요. 어떤 거에 제일 눈이 가요?
그림 도시 보면 교과 활동별 교과 활동상이 밑에 베이스에 있잖아요. 밑에. 저게 메인이에요. 교과 성적 좋아야 세특 좋아야지 자율 동아리, 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안 돼요. 그럼 저거 아무리 잘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고. 저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관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소위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무조건 싱크로율이 딱 똑같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꿈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이가 1학년 때 꿈이 의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성적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대학들이 생각하고 그게 합격도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교육과정상에서 그렇다면 아이가 뭘 들어줬어야 돼요? 물리1과 물리2를 들었어야지 논리적 가상성이 있고 그게 안 들었다면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렇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평가를 보통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한 학기에 만나는 선생님들이 13, 14분 돼요. 그 선생님들마다 보통 500자씩 써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어요. 세특이든가 동아리든가 진로특기 사항. 그러면 13분에 500자면 6,500자. 뭐 또 담임쌤이 또 쓰는 거라면 7, 8,000자고 그게 3년이면 2만 자가 넘어요.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2만 자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원고지 100장인데?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특성이 웬만하면 나오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면. 그게 세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2학년 2학기 때 그 아이가 뭐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고 분석력이 뛰어나다. 한 선생님이 1학년도 쭉 해서 왔어요. 그럼 담임쌤이겠죠. 그러니까 딴 선생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아닐 거예요. 담임쌤 그걸 특별히 키워야 돼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보니까 국어쌤도 수학쌤도 사회도 과학쌤도 한 3, 4분이 그렇게 썼어요. 10몇 분 중에. 그럼 진짜죠. 그런 평가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게 수평적 평가.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도 그런 아이란 게 그 시기에 증명이 되고 그렇게 3학년 1학기 때 해서 온다면 그런 아이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만 말씀 이게 수평적 평가다. 그 시기에 만약에 꼼꼼하고 계획성이 치밀한 아이면 특정 과목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럴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은 진로 고민인데 진로를 고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엄청 고민이 많으시던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과로 갈 거다. 진로 고민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째 보면 대학 가는 학교 가는 입장에서는 논술도 정시도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합으로 갈 거라면 진로 설정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1 때 있어야 된다,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원서 쓰기 전까지 생활기록의 그 흔적들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수과목 청사진 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혹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이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주로 들으면 좋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한때 한 4년 전에 의대에 가려면 뭐였더라? 생활과 윤리인가? 윤리와 사상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육청에 책자를 낸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개설 안 해준다고 온 학교에 의대 갈 아이들이 전부 들고 오려고 난리가 면허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의대에는 없어요. 그럼 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대 가려면? 생명과학, 과학.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윤리와 사상 안 들었다고 윤리성이 없는 의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사상 들었다고 윤리적인 의사일까? 아닌 거예요. 그런 거하고 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이런 걸 들으면서 윤리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꼭 교과서 말고 다른 걸로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들었다 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련된 과목이 했을 때는 생명과학적인 당연히 생명하고 화학도 듣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내신이 얼마나 쉽나요? 얼마나 모르는데 이게 부산대예요. 특정 대학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 평균 내신이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평균 내신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논술이 아무래도 내신이 떨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뭐 들어가요? 내신도 들어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논술 시험도 쳐야 돼요. 최장력도 있어요.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교과로 가면 돼요. 서류는 종합인데 굳이 논술 시험에 따로 공부해달라면 아이들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내신이 만약 3점대다. 부산대 교과 전형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부산대 꼭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논술이 내신 성적이 낮지만 이건 내신이 낮을 뿐이지 학력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표시되는 내신은 논술 전형이 조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낫다. 일반적으로 내신이 좋은 거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다음에 경쟁률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시 경쟁률이 높아요, 정시 경쟁률이 높아요. 저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사실 좀 당황했었어요. 수시는 몇 번 쓸 수 있다고요? 6번. 그리고 수시에 끝나고 나면 합격한 아이는 정시에 원서를 못 써요. 그럼 정시는 수시 아까 70% 빼고 나머지 20% 가지고 하는데 3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경쟁률은 확 떨어지겠죠. 당연히 수시 경쟁률이 정시보다 압도적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은 난리 나요. 기본적으로 16대 1, 17대 1, 특정 대학은 23대 1. 이게 평균이에요. 까바나는 작년에 성균관대 약학과가 600대 1. 그런 경쟁률을 보고도 쓰는 아이들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가만히 딱 0이 딱 600대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경쟁률을 꽉 공개해요. 처음 하루날 공개했을 때 100대 1 넘었거든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삶의 주인공이니까 애들 600대 1 뚫을 수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 뚫었을 겁니다. 써가 600대 1. 의대 같은 게 심한데 200대 1, 300대 1 기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정은 보통 20대 1. 그러니까 이게 쉬운 전형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20대 1인데 실질 경쟁이 그럼 20대 1이냐? 그렇진 않죠. 최저 못 맞추고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10대 1 정도 되는데 최저학력이 인문 같으면 4과목 7등급이에요. 수능 성적이. 그러면 1, 2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4%, 11%, 11% 이 안에 들어야 최저학력 충족이에요.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1대 1인데 1점 몇 대 1밖에 안 돼요. 최저만 맞춘다. 그만큼 최저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수시 때는 그래서 6대 1이 안 되면 여기 뭐 죄송하면 대학들 뭐 부산 지역 대학인데 경쟁 6대 1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랬으면 이 대학들은 어땠겠어요? 미달이 된 거죠. 최초 경쟁률이 미달이 아닌데 아이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복 합격할 거니까. 그래서 수시 때 6대 1이 안 되면 미달을 우려하는 학과들이 있는 거죠. 근데 2021년도 거 보이시죠? 더 낮죠 경쟁률이. 정시 때 2.3대 1이에요. 또 적어도 충원될 거니까. 3번 쓰니까 기본 경쟁률 얼마 돼요? 3대 1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대규모 미달 사태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게 됩니다. 서울지역인데 달라요 숫자가. 다 애들이 서울 하는 바람에 이럴 식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시 서울 걸 잘못 붙였네요. 수시 정시가 똑같네요 숫자가. 그래서 잘못 붙였네요. 죄송해요. 저게 정시는 저보다 낮아서 한 7대 1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신 평균 4, 5등급은 수시, 정시 둘 다 어렵나요?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으면 4, 5등급이면 평균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가 평균적인 대학을 가겠다면 안 어렵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 어렵죠. 근데 전 대학만 가면 돼요. 정말 쉽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렵나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 내신 성적도 보고 수능 성적도 보고 원하는 대학 희망 아이들의 뭐 지원 경향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4, 5등급 아이가 대학만 합격을 원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 미달이 많으니까. 근데 상위권 대학을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학년별 내신 반영별 모의고사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신 반영 비율이 이게 부산대 2021년인데 보시면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20, 40, 40 그 숫자 보이시죠? 맨 위에 여기 20, 40, 40 이게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는 1학년 때 거 20, 2학년 때 거 40, 3학년 때 40 3학년은 2학년까지 1학기 2학기고 3학년은
1학기밖에 없었잖아요. 3학년 때는 한 학기만 가지고 40%니까 3학년 영향력이 매우 세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작년 거 2021인데 3학년 1학기 내에 반영하고 몇 프로가 없잖아요. 통으로 그냥 100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3학년 때 과목이 보통 아이들 2과목밖에 안 나와요. 등급 나오는 거. 많으면 3과목. 1학년 2학기가 28과목인데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기본적으로 14과목이에요. 1학기 2학기 하면 2학년 때 가면 보통 6개씩에서 12개 들어가 3학년 때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학년 때 만약에 14과목을 망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그래도 자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한다고. 내신을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적으로 그렇고 이제 한 2년 전에 대학교 2학년이 대학 갈 때는 반영 비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특정 시기에 걸 망치면 특히 1학년 때 거 망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죄송한 말씀으로 드리면 부산대 의대 지역 이제 교과 전형 올해 내신 컷이 1.09. 1.09가 나오려면 아까 28과목 낸 데 있잖아요. 다 1, 2과목이 2. 이 정도는 1.09. 그 정도 나와야 부산대 의대 합격, 꼴찌로 합격합니다. 이 정도로 내신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1학년 때 좀 이렇게 조금 2등급이 좀 많이 있다 하면 의대 내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종합, 논술, 정시. 근데 뭐 비교 활동이 안 됐다. 혹은 수능을 논술을 잘 못 치겠다. 이러면 또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러면 2023학년도에는 또 바뀌어요. 부산대. 전국에서 부산대하고 몇 대학만 이런데 아까 보셨지만 공통과목 30% 여기 있죠. 그다음 일반 선택과목 50%, 진로 선택과목 20% 이렇게 바뀌어요. 1학년 때 30% 들어가고 2, 3학년 때 70%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반드시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과목 몇 과목 이상? 10과목 이상을 들어라. 10과목을 안 들으면 지원 자격이 없어요. 부산대를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1학년 때 전부 1을 만들었어요. 공통과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1이야. 내신 관리해야지. 그러면 2학년 때 3학년 때 일반 선택 안 들어요. 그럼 2학년 내신이 뭘로 끝나요? 1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학까지 잘 가느냐면 부산대 죽어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일반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관이 잘 짜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의고사가 내신에 포함이 안 되나 해서 제가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진짜 어머님들이 잘 모르는 게 맞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모의고사는 내신에 반영이 안 돼요. 우리 학교에 내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학교 알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학교 알림이 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저기에다가 정보 공시란 걸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맨 뒤에 여기 학업 성취 사항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면 교과별 평가계에 관한 사항, 교과별 성취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 선생님이 나는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는 걸 전부 다 올리게 돼 있어요. 1학기는 4월달에 올라옵니다. 2학기는 9월달에 말에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게 되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다운받으면 이렇게 돼요. 1학기 때 이 학교 선생님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에 포트폴리오 만들기 30%, 학습 1기 기록하기 10%, 이래가 100%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 서술형,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은 70%, 그다음에 서답형, 서술형식은 30% 되겠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시험 범위.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여기. 요런 거를 평가한다는 거고 학습 일기는 이제 10% 반영할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점수를 받을 거냐? 요렇게 하면 점수를 받는 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구성한 요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내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모의고사는 왜 중요하냐? 시험, 테스트. 이 모의고사를 열심히 잘 쳐보면 결국 수능 점수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서 해보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모의고사 성적표에. 우리 아이 원점수 나오고요. 득점 나오고 학급에서 몇 등, 학교 몇 등, 전국에서 몇 프로쯤인가. 그 다음에 조합으로 해서 몇 프로인가. 53%면 90% 나오면 전국에서 10등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면 됩니다. 100등이라서. 이렇게 하고 주로 어떤 것 주로 많이 틀리니까. 우리가 틀린 아이의 난이도는 A, B, C, D 이 중에 뭔가 A가 쉬운 거고 B가 그러니까 E가 제일 어려운 거. A를 틀렸다. 잤을 거예요. E를 틀렸다. 그럴 수 있어요. E는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E 틀리는 건 어쩌면 문제 안 될 수도 있지만 A나 B를 틀렸다. 성의 없이 트는 거니까 어머니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정보가 담기니까 이걸 해석을 나중에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어느 시기 되면 제가 또 이거 해석하는 방법도 아마 가르쳐 드릴 거고 수능 성적은 이렇게 나와요. 정보가 없어요. 아까 거하고 다르죠. 뭐이냐 원점수 없어요. 선택 과목 뭐 했는가 아까 선택 과목 나오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딱 저거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 때는 어떤 게 쓰여요 주로? 등급이 쓰여요. 최저학력 할 때 등급. 정시 때는 주로 표준 점수 100분위. 근데 영어는 등급만 제공돼요. 한국사 영어 제휴. 그래서 영어를 보통 대학들은 정시 때 1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저거 가지고 정시가 거의 결정돼요. 밑에 등급은 수시 때 결정했습니다. 간단 정보가 없죠. 근데 저거 가지고도 무궁무진하게 대학들은 구분을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로 결정을 이렇게 물어봤던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대 대 공대 준비 방법을 물으셨는데 교대와 공대는 조금 많이 달라요. 교대는 기본적으로 전인 교육을 담당하는 거고 공대는 수학과학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교대와 공대를 동시에 준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시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근데 정시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진로가 결정되는데 학종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진로 결정하고 정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고. 진로 결정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몰라요. 진로 결정은 학교에 들어가면 1학기 때 진로 진단 평가를 아이들 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저희들 센터에서도 3월달 되면 진로 검사를 다 해줍니다. 전문 박사과장님 선생님 오셔서 해주니까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시고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 진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어디가 사이트 아셔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가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진로 검사도 할 수 있고 학과 정보도 있고 다양한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뭐 커리어넷 보셔도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가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어디가 치시면 나와요. 대입정보 포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많이 안 오셔가지고 밑에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를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 고교 학점제를 시범이라 했잖아요. 우리 아이 어쨌든 하게 돼 있고 수도권과 지역의 학습의 질적 차이와 이렇게 했는데 고교 학점제가 수도권이 잘 된다는 말씀이고 뭐 부산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부산 시내 전 학교로 다 확대되었거든요. 부산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시도 같아요. 근데 질적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수능이 문이과 통합이 되었어요. 아시지만 근데 현실에도 통합돼야 된다는 게 혹시 이게 질문하신 분 있으신가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수능이 문이과 통합되었고 지원할 때도 통합적으로 가요. 그래서 올해 정시는 이과상의 문과 침공이라는 표현을 막 자극적으로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에 정시에 소위
수학, 미적, 기하와 과탐을 친 학생들이 인문에 뭐 경영이나 철학 지원 합격 비율이 40%가 넘어요. 소문에. 그러니까 특정 대학은 70% 가까이 되는 대학도 이때였죠. 그러면 문이과 교차가 자유롭게 되니까 통합이 되어 있는 건데 대학 교육이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걸 묻는다면 대학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고. 근데 화통치고 사탐치나이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 가능해요. 중하위권 대학. 근데 상위권 대학은 기본적으로 부산대 이상의 대학들은 자연계열 전부 미적, 기하, 수학을 치고 과탐을 쳐야지 지원이 가능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됐냐 물으시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학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막 표현하려고 어려운 상황.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 아까 네.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 그 이유는 뭐죠? 수능 40%면 수능만 잘 치면 대학 가기가 용이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안에 있으면 내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걸 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접고 나는 수능 공부만 할래. 이런 아이들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예 정시로 딱 물론 수시때 검정고시 할 때 갈 방법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상위권 대학은 검정고시 점수가 좋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데 검정고시 아이들이 합정으로 가기는 되긴 돼요. 근데 잘 안 뽑히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생활기록 한 20장쯤 되는데 검정고시 아이들은 석장만 내게 돼 있어요. 활동고시. 석장과 20장을 등가놓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할 때 검정고시 아이들은 교과가 없잖아요. 검정고시는 좀 문제 출제가 쉬워요.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100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내신이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대학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시에 열려져 있지만 우리 학생이 만약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약에 자퇴라고 검정을 친다면 수시에서 진학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퇴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늘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느끼기엔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학생이 검정고시생이 조금 있어요. 예년보다는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술을 벌써부터 왜 고민하셔요? 지금 우리 아이 내신도 안 나왔는데 아직. 논술 대학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줄고 있는데 일단 내신이 조금 낮다고 싶으면 아이들이 교과 전형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의 경쟁도 치열하고 비교과 활동이 됐더니 논술로 가게 되는데 학생 수를 일정 수는 뽑긴 하지만 인원수가 너무 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논술로 가십시오 참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논술 수업 대비가 잘 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 논술을 가려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든가 학원이 되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학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걸 발간하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올라올 것 3월 달에. 그럼 전년도 논술 기출문제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뭐 지금은 보면 애들이 못 풀죠. 1학년이니까 교육과정이 안 끝났으니까 2, 3학년 때쯤 돼서 그걸 보고 그게 접근 가능하다 싶으면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지금 1학년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저는 교과 종합이 더 우선시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생님께서 거의 미대트 써주시는 게 있잖아요. 네. 상대평가에든지 적성의 문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에서 평가는 네. 학생마다 다 다르게 쓰실 건데 네. 1등이라고 엄청 잘 써주고 네. 하위권에 못 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정평가를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과정평가할 때 과정평가를 참여 안 했어요. 써주실 게 없겠죠. 열심히 참여했어요. 근데 등급점 안 나왔어요. 열심히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럼 그걸 보고 선생님은 평가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혹시 남녀공학 같은 경우 여자한테 잘하셨다. 그 여자한테 잘 지금 아니 이제 이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이제 써질 건데 강의식으로 해서는
수업을 열심히 다 들었는데 수업을 열심히 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쓰시려면 수업 시간에 과정 수행평가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랬겠지만 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중학교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다 해야 돼요. 수업 외 시간에 나가면 학부모의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건 수업 시간 평가인데 그럼 수업 평가를 강의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뭐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잘 해야 돼요. 근데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 잘한다? 뭐 그게 단순 평균하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개별 학생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남학생 분리하자면 수학물에는 남학생이 평균적으로 또 좀 더 좋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수학이 엄청 중요하면 이 입시는 너무 여학생한테 불공정한 것도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러면 그 정시 할 때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수시 때는 교과, 종합, 논술, 뭐 실기, 실적 이런 걸로 해서 자유롭게 교과에 몇 개씩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시 때는 대학은 무조건 가학군 하나, 나학군 하나, 다학군 하나 펼쳐져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 과는 어디서 뽑겠다 해요. 과별이에요. 부산대는 가학군, 나학군. 동의대는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마음대로. 근데 경영학과를 만약 50명 뽑는데 가학군에서 25명, 나학군 20명 이렇게 안 돼요. 그냥 특정 과는 특정 군에서 뽑고 그럼 군은 어떻게 정해요? 대학만. 서울대가 나학군. 서울대 나학군이니까 두 개 대학이 원래 서울대가 가학군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학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두 개 대학 갑자기 또 이제 가학군 옮겼어요. 어느 대학이겠습니까? 연세대하고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하니까 또 그 밑에 대학들은 과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막 조합이 이루어지고 그건 전적으로 대학이 정하게 됐어요. 군별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학군에서 한 개, 나학군에서 한 개, 다학군에 그래서 총 3개의 군에 쓰기 때문에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절대평가하는 과목이 그 영어하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수능에서만 절대평가가 한국사, 네. 영어,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사는 40점 넘으면 1등급, 35점 이렇게 되고 영어는 90점, 80점, 70점, 1, 2, 3등급 하는데 절대평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한국사는 국민공통관에 의해서 좀 쉽게 출제돼서 아이들이 등급받는 문제 없고 대학들은 4등급이나 3등급만 받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맞추면.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영어의 중요성이 있어서 대학들이 평가에 좀 세게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 할 때 이 진짜 만점자가 진짜 만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어에는 3개 틀렸을 때 만점 처리되니까. 그러면 1등급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만약에 90점이면 1등급이잖아요. 89점이면 2등급이잖아요. 90점과 100점은 같은데 89점과 90점은 천당과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평소 때 90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과목은 영어예요.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작년에 영어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이 6.3%였어요. 4%까지가 1등급이랬어요. 겨우 2%더 나옵니다. 안 쉬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쉽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절대평가라고. 일정 기준을 넘어야 되는데 이 일정 기준이 진짜 이렇게 계단식이에요. 3개 틀리면 1등급이고요. 4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영어는. 근데 아이들 컨디션에 3개 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95점 이상 늘 안 나온다. 영어를 절대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2등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영어 공부 해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89, 88이 늘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한 점을 한 문제를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못 맞추는 걸 파악해가 영어 공부해가 1등급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점수가 좋아집니다. 뭐 계속 질문하세요. 끝날 때까지. 수능에서만 절대평가라는 학교 그렇죠. 내신은 학교 내신은 1학년 때 영어는 상대평가. 그 다음에 2학년 때 영어 1, 영어 2 배우거든요. 상대평가.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 수능만.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영어가 있거든요. 영어 뭐 심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아까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는 상대평가고 수능에서 절대평가. 그래서 수능에서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절대평가. 그냥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기본, 네. 대학 갈 때 뭐 이 대학에서 그 다른 이 과목을 들어도 유리하다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뭐 공대를 갈 거 물리학 물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다른 걸 들으면 불리하다 했잖아요. 그럼 그 내신은 상관없는 거, 등급은 상관없는 거. 상관 있죠. 물리가 내신 3등급 성적이 받고 이거는 1등급. 물리 2들은 뭐 물리 1 들었는데 9등급 받고 물리 안 들었지만 원리 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아이도 뽑겠죠. 근데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물리를 들어야 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그렇죠.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칩니다. 마실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